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전문업체 액트지오의 고문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7일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면서 모든 시추공에 석유와 가스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제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시추뿐이라면서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 존재가 있다는 점은 판별했지만 시추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해 마지막 방법은 시추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 감독 규정의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했던 주담대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조치입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1% 오르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유지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매매 가격 상승폭은 확대됐지만 지방은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9% 오르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인천은 상승폭이 유지했습니다. 7일 미국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주 AI 분야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3개 기업에 대해 조사키로 합의했습니다. 챗GPT 출시 이후 빅테크 기업들이 AI 분야의 투자에 앞다퉈 나서면서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법무부는 엔비디아를, 연방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를 주도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처음 개최한 다자 회담이죠. 2024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수요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 48개 국가의 정상 및 대표들은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연대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한국-아프리카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키로 했는데요.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를 점검해 보고요. 앞으로 이들 아프리카 국가들과 어떻게 교류 관계를 더 돈독히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 노력과 과제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을 모두 함께 힘차게 시작하길 희망합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수원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이한규 한국외대 아프리카 지식공유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 5일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오늘 하나씩 세부 사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 전반적인 총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성 교수님, 이번에 전반적으로 어떤 점이 좀 좋았는지 또 어떤 점이 좀 체크 포인트, 남아야 될 숙제 크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선 아프리카 54개국 중에서 쿠데타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 48개 국가가 참석했다. 그리고 그중에 25개국 정상이 참가했다. 날씨마저 도왔다. 대통령과 또 귀빈이 한국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금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미디어가 보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참석하신 것을 흥행으로 본다면 흥행은 확실합니다. 가장 최근에 열렸던 비슷한 형태의 대아프리카 다자회담이 이태리에서 열렸었는데요. 사실 그중에서도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당시에 프랑스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이런 식의 회담은 우리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참석을 안 하기도 하셨었거든요. 아, 그때는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대표들과 장관급들을 다 모이게 만든 것은 분명히 큰 성과인 건 분명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구체적으로 협력 방향을 명시화했다는 강점도 있지만 제가 가장 의의를 두는 거는 사실 이번 한아 정상회담이 앞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외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 외교의 정체성을 드러내주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고요. 그때 이태리에서 열렸을 땐 왜 그랬을까요? 그쪽에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사실 이게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기도 한데요. 이태리가 아프리카를 식민화한 주된 나라는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아프리카 대표들은 유럽 과거의 아프리카를 식민화했었던 유럽 국가들에 대한 역사적인 감정적인 반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1993년에 이런 형태의 다자 외교회담을 시작한 이후로 네. 현재는 미국, 터키, 일본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중국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일대 다 형태의 외교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의 대표들이 좀 식상한 거죠. 이렇게 많이 불러놓고 팔로우업, 여기에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없구나 등등의 일이 있었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유럽 쪽보다는 우리를 더 선호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번 회의에서? 예, 그런 얘기를 한 번씩 없진 볼까요? 않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규 소장님, 전반적인 총평 좀 궁금합니다. 저희로서는 생소한데 아프리카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 정상들이 왔고 또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광물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방향성도 좀 잡았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혁신적이고 굉장히 도전을 하는 감행한 그런 정상 포럼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포럼들이 왜 진작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네. 투정도 한번 부려보는데요. 예. 더욱이 제가 좀 국내의 어떤 그 흐름을 봤을 때 이런 포럼이 있기 전에 실적으로 이제 광화문이라든가 혹은 한강공원에서 이 서울 시민을 위한 어떤 이러한 퍼포먼스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서울 시민이 아프리카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는 결국은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이 과연 무엇인가? 저 가볼까? 저걸 어떻게 뭐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를 혹은 아프리카의 접근을 좀 쉽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번 기회에 일본이라든가 중국과 함께 네. 이제 동등한 어떤 경쟁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다 예. 하면은 그거죠. 우리가 지금 한 25개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조 혹은 협력 이런 것을 이제 논했는데 이틀 동안 논했는데 네.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좀 다음 정상회담 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것이 이제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 내에 뭐 이렇게 아프리카 전문 쪽이 있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요? 그 외교부는 예. 또 다른 부분이죠. 예. 이거는 이제 55개국을 이제 대상으로 네. 한다는 점에서 예. 좀 더 그 세밀하고 그다음에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또 다른 기관, 그렇죠. 아프리카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 저는 네. 뭐 욕심 같아서는 뭐 대통령 직속 기관의 어떤 아프리카 특별 아프리카 설치 담당. 예. 이런 것도 물론 프랑스 아프리카를 모방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경쟁 뒤늦게 떠든 경쟁에서 우리가 그 잊어버린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절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수영 교수님, 이번에 이제 25개 국가의 정상도 왔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도 가졌었고, 앞서 이제 90년대 또 2000년대 일본이라든가 중국도 미리 이런 다자 회담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우리 언론과 우리 평가는 우리 대통령실은 우리한테 특히 호응이 적극적이었다라고 이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프리카가 지금 우리나라한테 조금 더 만약에 적극적이라든가 협력에 우호적이라면 어떤 이유가 좀 있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2024년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의 시작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였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정례화된 모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다가 실은 2020년 12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죠. 네. 그러면서 2024년에 있을 한 아프리카 회담은 특별한 회담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이 특별한 회담이 오늘의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아프리카 대표들에게, 아프리카 수장들에게 우리나라가 어필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지금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의 갈등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네. 이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는 것은 실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편입하겠다라는 것의 우회적인 표현이었는데요. 이때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다른 여러 국가들이 있지만 미국, 호주, 영국, 그 나라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모두 아프리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반면에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가 얼마나 우리의 앞으로 미래 전략에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한국의 외교 지향성이 어디인지, 한국 외교가 바라보는 방향이 어디인지 또 분명히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크게 어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흥행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외교 관계자분들, 학계, 그리고 기업분들이 전방위적으로 단기적으로 노력을 하신 결과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꾸준하게 늘어났던 한국과 아프리카의 민간 교류의 역할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간 교류에 참여하시는 한국인들 분들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프리카 교류에 많이 몸담으셨고, 또 더불어서 최근에 한국의 기술력, 한국의 문화상품, 그리고 한국의 뛰어난 코로나 대응, 이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이러한 부분이 비단 아프리카의 시민 대중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정치 엘리트들에게도 크게 작용을 해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러한 모든 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번에 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 배경의 공통성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K한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아프리카에 현재 좀 많이 퍼져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함께 좀 공존하고 있는데 실제 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쪽의 반응들 보시면은. 재미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제가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남아공에서 수학을 하고 그 이후에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거기에서 머물렀는데요.
처음에 제가 도착했을 때 느꼈던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한국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현재의 한국의 인기를 다 포함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제가 최근에는 작년 즈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라디오 DJ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경험담을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네. 본인이 라디오 종사자로서 제일 처음 한국을 접했던 건 싸이 음악이다. 싸이 음악을 처음에 접했을 때만 해도 아니 이게 뭐 음악이긴 한가? 이게 무슨 쇼인가? 이걸 우리가 방송국에서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셨다가 지금은 방송에서 이제 시콜 노래를 틀어달라고 오는 전화에 신청곡에 너무 많은 부분이 이제 K-팝이어서 네. 격세지감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동시에 제가 의미 깊게 생각하는 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한국 문화를 이제 좋아하게 되고 문화를 소비하게 되는 아프리카의 시청자, 문화 소비자들이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긍정적인 느낌으로 시작했다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공부한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차곡차곡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한규 소장님, 네.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드는 게 중국 이미 들어가 있죠. 일본도 질세라 뒤따라가지고 막 하고 있죠. 미국도 요즘은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왜 놓쳤을까요? 중국, 일본이 막 뛰어 들어갔을 때. 그 점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뭐 저는 첫 번째 보는 게 지리적인 어떤 환경이 예. 있지 않나. 너무 멀죠. 일본도 예. 멀잖아요. 비슷하게 근데 이제 멀잖아요. 일본은 우리와 어떤 경제적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선진국이었고, 아. 예. 그래서 사실 그 이웃 국가에 비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한국 관심은 적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정책도 뭐 그렇게 두드러진 건 없었습니다. 특히 탈냉전 이후 오히려 아프리카보다는 동남아시아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였고요. 우리가 좀 더 짚어서 보면은 이제 1960년대 본격적으로 이제 아프리카와 수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원칙이 있냐면 할슈타인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와 적대적인 국가와는 수교를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북한을 이제 의식한 그런 부분이죠. 그것이 거의 1988년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1982년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아프리카 정책의 변화는 크게 없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첫 방문이 수교한 이후 거의 뭐 한 22년 만에 그렇네요.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정말 먼 어떤 우주에 있는 그러한 대륙이나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획기적인 어떤 아프리카 정책의 변화를 준 것은 저는 뭐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아프리카 방문인데요. 네. 이건 또 24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네요. 예, 굉장히 그렇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리적인 외교를 우리가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실리적이라는 것은 경제적 실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방문 이후에 이제 첫 아프리카 이제 포럼, 장관급 포럼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후 매년 3년마다 5차까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코로나 시기 이후 2006년부터 한국 전 대통령들이 아프리카를 빠짐없이 방문하면서 실리적 외교, 협력을 좀 더 돈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정상 포럼은 18년 만에 이제 장관급 포럼이 또 이루어지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아프리카에 대한 관련된 것이 거의 약 20년 주기로 거의 자꾸만 20년이네요. 나타나요.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계기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제
일본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정치적 이념적 그래요? 문제죠. 예.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과의 이제 적대적 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개 제3세계이고 비동맹 원칙을 주장하다 보니까는 뭐 비동맹이죠. 네, 아무 국가라도 이제 뭐 협력하는 걸 그렇게 뭐 거김없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념적 문제가 굉장히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은 좀 민주화, 그 상황, 혹은 뭐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는 이런 국가들하고 우리가 외교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예. 그러한 고정관념이 일어나게 되죠. 이번에 엑스포 때 보니까 글로벌 사우스, 특히 아프리카의 뭐 표대결, 이들 국가도 이제는 과거에 뭐 그런 게 아니라 거의 하나의 한 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우리가 좀 늦었다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 소장님 보시기엔 지금이라도 이번 계기로 해서 달려들면 뭐 중국, 인도, 일본 따라잡지 못해도 우리가 그 수준으로 빨리빨리 좀 될까요? 속도전? 뭐 완전하게 뭐 일본, 중국 수준까지는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네. 어느 정도 최소한 격차는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그러니까요. 예. 연관성 혹은 호응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과 아프리카를 이제 가깝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것이 저는 주요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거의 우리가 20년 가까이 좀 시간을 낭비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바로 아프리카를 잡고 달리고 있는데 빨리빨리 우리가 놓친 그 시간만큼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김수성 교수님, 이번에 공동선언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지? 그 내용도 좀 궁금하고요. 그런 의미 함께 좀 파악해 주시죠. 네, 이번 공동선언문은 우선 시작을 1950년대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에 참전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한 은혜에 감사한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이러한 호혜적인 관계이다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이 공동선언문 작성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아주 훌륭하고 바람직한 시작이고 좋은 선언문의 아주 효과적인 시작일 뿐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도 흡족해할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처한 세계의 문제들, 예를 들면 기후변화, 식량 불안성, 분쟁, 보건 위기,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우리는 공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외교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고자 하는 우리의 정책 우선순위를 잘 열거해 주었다는 점에서 전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크게 한 3대 그 내용이 있잖아요.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그 내용도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러한 큰 스테이트먼트 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신 3대 키워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는데요. 먼저 동반성장이죠. 동반성장에서는 이제 이한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거기에서 한국에 대한 한국의 기여의 의지를 표현했고요. 또 스마트시티 구축 과 관련된 아프리카 기반 산업 구축에서 한국에서 협력하길 원한다. 그리고 젊은 대륙인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농업 및 디지털 분야에 특히 강하게 협력하고자 한다라는 의지가 있었죠. 네. 그리고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일해야 하는 생물 다양성, 토지 및 해양 관리,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그린 ODA와 농업 ODA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아프리카의 식량 자급과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고자 한다라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3대 의제와 7대 분야가 있는데요.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3대 의제가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라고 나눠져 있고요. 거기를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7대 분야가 나가고 있는데 평화 안보도 있습니다. 아마 연대 쪽으로 연관이 좀 돼 있지도 않나 이런 생각도 해드리고요. 제가 좀 좋았던 건 저 디지털과 직업 훈련 및 교육 저런 거거든요. 저런 쪽엔 접점이 좀 있겠죠?
네네. 특히 이제 연대, 말씀하신 연대에서도 접점이 있는데요. 연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 방산, 치안 분야를 다뤘죠. 특히 또 가자지구에 대한 공통적인 우려도 표현했고, 네.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방산이 분명히 큰 협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아프리카가 미래 대륙입니다. 왜냐? 요즘에 우리가 신산업이라고 하게 되는 뭐 전기차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리튬 뭐 이런 것 말이에요. 내연기관차한테 유일한 석유만 우리가 광물로 쳤는데 이제 미래 시대에는 이런 광물이 필요한데 이런 광물이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단 말입니다. 이한규 소장님,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이 그래도 경제 쪽에서는 딱 눈에 좀 잡혀오고 많은 언론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아프리카에 어떤 광물이 좀 많이 묻혀 있는지도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나왔던 광물 협약 그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함께 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의 필수 보급지죠. 그래서 뭐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예. 코발트, 흑연, 리듬 등 사실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을 자원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광물은 다 여기 있어요 보니까. 네, 네, 중국이랑 그렇죠. 여기. 예. 근데 저는 앞으로 이 개발이 진척되면 될수록 더 많은 광물 자원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문제는 우리는 사실 한국은 오랫동안 이 자원 수급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의 그런 의존도가 너무 높죠. 굉장히 컸죠. 우리나라가 광물 수입 의존도가 거의 95%입니다. 네. 굉장히 크다는 거죠. 특히 2023년에 최근이죠. 거의 최근이죠. 2023년에 중국이 그 두 차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갈림과 이제 게르마늄인데 이게 중국이 거의 한 80%를 공급하고 있죠. 물론 이것이 이제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대응이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한국의 피해가 꽤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외 그런 자원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공급망 리스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물론 이 혁신적으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한아프리카 핵심 광물 대화라는 그러한 출범은 이 핵심 광물의 그러한 공급망 회복력과 수요의 다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어떤 우리의 수출 품목인 여러 가지 그 전략 상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그렇습니다. 반도체라든가 네. IT라든가 혹은 아까 말씀하신 전기 배터리 이런 부분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짐바브웨 대통령도 저런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렇죠? 리튬, 철광, 니켈, 핵심 광물 활용하면 많은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다. 네. 우리한테 우린 개발 능력이 있으니까 네, 좀 네. 윈윈할 수 있는 뭐 주요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아프리카의 기회를 모색하기 바란다. 아프리카도 좀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 두 분의 말씀을 보고 야, 이제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네. 너 지체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아프리카 핵심 그러한 광물 대화 포럼을 이제 한국 경제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말씀이 결코 이제 농담도 아니고 네. 그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단지 이제 한국의 어떤 후속 조치를 하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 보는 것이고요. 네. 아프리카는 기다려줄 것 같지만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렇게 말씀하신 그 두 분 지도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새기고 후속 조치를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김성 교수님, 우리와 아프리카 무역이 거의 미미하잖아요. 그런 점도 좀 아쉬운데 무역 현황 좀 한번 보고 싶고 이번에 ODA도 있었는데 100억 달러까지 규모이긴 한데 좀 이게 적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두 가지 함께 좀 논평해 주시죠. 우선 지난해 한국의 대아프리카 무역량을 보면요. 네. 한국이 아프리카에 수출한 양이 91억 달러, 그리고 수입이 75억 달러로 사실 거의 없네요. 예. 수지만 보면 흑자죠.
사실은 흑자 폭이 더 컸는데 점점 이제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되면서 무역 수지는 작지만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우리나라 수출의 1.4%, 네. 수입의 1.2% 정도 되는 사실 미미합니다. 양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한규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아프리카와의 교역은 매우 중요하죠. 네. 사실 핵심 광물의 가장 큰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죠. 하지만 최근 아까 기존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미중 갈등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핵심 광물이 줄어들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이제 대체로 네. 삼고 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도 그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뭐 짐바브웨의 음란과가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카도 이제 본인들의 광물 시장이 인기가 있다,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존에는 우리의 그냥 원석을 가져가라 라고 하던 수출 방침을 바꿔서 짐바브웨의 경우 아프리카 우리나라에 가공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짐바브웨에서 나는 광물을 가져갈 수 없다라고 이제 새롭게 법을 바꿨거든요. 뭐 나미비아나 다른 여러 나라들도 그 비슷하게 짐바브웨와 같은 정책을 이제 새롭게 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모로코 그리고 케냐, 탄자니아의 나라와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건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FTA에 그 추가적으로 공동 번영과 협력의 측면을 더 강조한 형태의 양자 협약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FTA와 또 어느 정도 일종의 ODA 네. 같이 같은 애 성격도 같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ODA 이번에 나온 게 100억 달러잖아요. 쓰는 김에 더 써야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후발 주자니까 어때요? 지금 이 정도 규모는 일단 시작입니까?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네. 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른 OECD 그 개발 또 아프리카 노리는 국가들은 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 OECD 덱에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도 사실 중위권에도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의 ODA 규모를 갖고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예. 더군다나 아프리카로 향하는 ODA가 아직 아시아로 향하는 ODA만큼 되진 않지만 점점점 더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이고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사이즈 키우고 우리도 광물 쪽이든 뭐든 아프리카랑 교류를 해서 빨리 좀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아까 살짝 언급했는데요. 테크4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젊은 나라, 젊은 인구가 지금 25세 인구가 여러분 6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 다 디지털, SNS 하잖아요. 우리의 디지털로 교육과 여기를 먼저 좀 어때요? 공략하는 건 소장님.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네, 이번에도 좀 언급이 됐잖아요. 예. 네. 그 전에 제가 김수원 교수님 말씀하신 그 ODA 부분에서 네네네. 그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분야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반성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 ODA는 유상과 무상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유상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해성 차관이 크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무상 원조를 좀 더 확대하면서 예. 이러한 그 원조 규모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자 이제 그 태그4 아프리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력으로 당연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의 IT 분야에서 우리 그 한국에서 우리의 가치가 이미 아프리카에서는 입증된 바 있고요. 그래서 태그4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는
사실 그 아프리카 디지털 분야의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 그 청년 구상이라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테크 포 아프리카 이니시어티브라고 그랬는데요. 한국 청년의 아프리카 진출에 이제 긍정적 효과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디지털 교육뿐만 아니라 먼저 일반 교육 측면에서 한번 잠깐 본다면은 아프리카는 초등교육 또 어느 나라는 중등급 교육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율이 떨어집니다. 네. 떨어지다 보니까는 인재 양성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경제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 글로벌 학습 위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기초교육 더욱이 이제 디지털 교육 등에 대한 우리 정부, 네. 기업, 대학, 연구소들이 사회 전 분야에서 인적 교류 증진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개인적인 발전,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발전, 네. 더 나아가서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자꾸만 부각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의를 한 것처럼요. 아프리카 마지막 남은 블루 오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 자원의 부국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이번 정상회의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성과가 바로 농업 부분에서의 협력입니다. 한국과의 농업 협력에 대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특히 더 좋아했다고 하는데 자, 우리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나서 그다음 한국과 아프리카의 농업 부분의 협력들 그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우 교수님, 이제 농업 부분의 협력으로 좀 더 범위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ODA 프로젝트인데요. 이름이 있습니다. K 라이스 벨트 사업.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겁니까? 네, 제가 실은 엊그제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한 아프리카 농업 국제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참가하는 마다가스카르, 코모로스, 짐바브웨 대통령도 그 회의에 참가하셔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얼마나 한국의 농업 협력에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주셨죠. 특히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본인이 만든 격언을 소개하시면서 좋은 가장은 식구들을 먹여 살릴 줄 알아야 한다. 네. 좋은 대통령은 국민들을 먹여 살릴 줄 알아야 한다. 나는 그래서 한국이 K 라이스벨트를 보여준 것이 비단 선언을 통한 말이 아니라 액션, 행동이라는 점에서 큰 찬사를 표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이 정확히 한번 뭐죠? K 라이스벨트는 쌀 생산성, 쌀 자급자족이 안 되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벼와 아프리카의 벼를 함께 개발을 해서 종자를 개발하고 그 씨앗을 보급해서 아프리카 기아 종식에 기여하자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 브랜드 ODA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고요. 이제 투자를 원조로 하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기계도 보급하고 또 아프리카 현지에 맞는 농기계도 같이 개발하고 또 관계시설을 현대화하고 아프리카의 젊은 농업인들을 초청하고 해서 아프리카 농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K 라이스벨트 벼 종자 수확 현황을 좀 보도록 할까요? 2023년, 2024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목표치입니다. 이게 점점 사이즈가 커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사실 처음에 한 6개 정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같이 MOU를 맺고 관심을 가졌다가 올해 초에 한 10개국으로
확대됐고요. 네. 이번에 열렸던 제가 참여했던 아프리카 회의에서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짐바브웨가 네. 추가적으로 MOU를 서명했고 특히 코모로스는 한국 농업에 관한 전반적인 협력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네. 이양수 소장님, 지금 보니까 네. 광물 쪽은 노리는 국가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다들 광물 노릴 텐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 K 라이스 벨트 농업으로 들어가서 싹 이렇게 좀 관계 맺는 건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광물에 비해서 이 농업은 사실 많은 시간과 네. 노력이 이제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K 라이스 벨트 같은 부분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전문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올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이 농촌진흥청에 따르면은요, 이 가나, 감비아, 세네갈, 기니, 카메룬, 우간다 등 6개 국가에서 고품질 다수학 변어종자 총 2,300톤 가량을 이제 처음으로 수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한 정부는 아프리카 대륙에 약 3천만 명을 안정적으로 3천만 명이 안정적으로 이제 식량을 공급하는 양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예.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성과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보다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는 농업 경제 중심 지역이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농촌 인구가 거의 70에서 80% 차지하고 그 중에 80%가 여성입니다. 자, 따라서 이 K 라이스 벨트가 농촌 일자리 창출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이템은 좋지만은 상대방에게 어떤 부정적인 요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 K 라이스 벨트로 현지인들의 기존 생활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지 않도록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아프리카 농촌 인구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점진적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정부는 사업국 현지 여건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이런 거를 가져갖고 관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쫓기지 말고 네. 좀 더 이제 장교 우리 우리 관계자들이 좀 현재 장교 체류해서 꼼꼼히 조사해서 아프리카 농민들의 그러한 니즈를 분명하게 끄집어내는 이러한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과도 좋은데 우리 이 소장님께서는 이걸 계기로 우리가 끈끈한 어떤 네. 인연 관계를 맺는 또 그런 하나의 디딤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해주셨고요. 김성 교수님 이번에 양해각서 MOU는 35건이었었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거를 얻고도 싶기도 하고 우리가 약간 공급해주고 싶은 게 SMR 같은 원전 왜냐면 아프리카도 에너지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시 계속 좀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인가요? 시간인가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보기 위해선 네.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되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한규 소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과 아프리카의 외교 관계에서는 더욱 그런데요. 네. 초기 한 아프리카 관계가 북한과의 외교적 경쟁 차원에서 이루어졌었고 유엔에 가입하기 위한 유엔에 가입한 이후에는 한국 외교에서 아프리카라는 자리가 거의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유엔에 가입하기 전에는 경쟁적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구애를 했다가 이후에 가입하자마자 수년 안에 아프리카에 세웠던 한 11개 정도의 외교 사무소의 문을 닫는 그런 안타까운 외교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소형 원자로이건 핵심 광물이건 농업협력이건 과거에 우리가 했던 과오, 당장의 외교적인 이득을 위해서 아프리카에게 가서 순간적으로 구애했던 그런 과오가 아니라 2006년에 시작했던 그리고 오늘 하나 정상회담에 이른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통일성 있게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선
교수께서 지금 거의 총평까지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마무리 이제 마지막은 우리 이한규 소장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막 구애하는 나라들 많다고 전해드렸었잖아요. 중국, 일본, 미국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아프리카에 앞으로 모든 것을 걸겠다. 지금 미국까지 여기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우리가 좀 어떡하지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또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의 그렇죠 도전과 응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어떤 점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시작이죠. 정말 그동안 뭐 감내했다기보다는 사실 그 방관했던 대아프리카에 네. 대한 우리의 협력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미국과 같은 그런 접근 방식으로 아프리카를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예. 미국의 아프리카 접근 방식은 중국을 견제한 그러한 일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20년 가까이 뒤진 정상 포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우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일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는데 문제는 우리는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해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공감할 맞아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김수원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민지배 타 국가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았다든가 혹은 뭐 전쟁을 치렀다든가 혹은 뭐 쿠데타와 권위주의 체제를 겪었다든가 그다음에 민주화를 위한 어떤 운동들이 심하게 일어났다든가 그리고 또 선진국으로부터 어떤 종속, 경제적 종속도 우리가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그 역사적 아픔 그리고 한국의 그런 특별한 경제 발전 경험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의 관심과 이 기대를 높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농업 기술이라든가 혹은 뭐 스마트팜, IT 혹은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은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래 산업을 위해서 갖춰야 될 중요한 하나의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협력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성명에서 논의된 이 얘기들은 사실 초당적으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 초당적으로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으로 이제 만들어내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중국, 일본, 뭐 미국과 같은 그런 거 따라하기 하다. 우리만의 것으로 개발하자. 잘못하면 이제 공룡불이 된다 이건 뜻이죠. 알겠습니다. 자,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 성과들 저희가 점검해봤고 우리의 과제까지도 논의를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다음 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공식 초청을 받아서 이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6월 10일, 11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 예정인데요. 이번 순방에서 세르다 메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 투르크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에 이어 이제 11일, 6월 11일이죠. 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협의를 하게 되면서 정상회담 이후에는 MOU 서명식도 공동 언론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은 13일에서 15일까지 2박 3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양국 정상회담 더불어 협정 MOU 서명식도 공동 언론 발표 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었죠. 이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역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중앙아시아는 독립국가연합과 유럽 진출을 위한 다국적 진출 교두보로 또 새로운 물류 거점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역사 볼까요? 우리 기업은 냉전 종식 이후에 1990년대부터 중앙아시아에 본격 진출해서 에너지, 인프라, 금융, 제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성과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요,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고 또 우리가 관계가 긴밀했던 또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3개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각국의 대통령 및 최고 지도자와 교분을 두텁게 하면서 협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도 광물 중요합니다. 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 또 인프라 분야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 지평을 확장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요,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다음 주 월, 수, 금 3일 동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의미와 주요 성과, 그리고 이 세 나라의 역사도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 자세하게 인문적인 지식까지도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먼저 자원협력에 대한 파트너십 이야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